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지역 농협에서 결혼한 지 3개월 된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하면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아내가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사망하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시작 빨리빨리 시작을 하죠. 힘찬 기운으로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희가 줄기차게 전해드렸던 이른바 부산 서면 이 돌려차기 사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1심에서 징역 12년 그리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이 가해자는 여전히 반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감옥에서 나가면 걔 죽일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피해자는 엄벌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엄벌 탄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양식이 뜰 겁니다. 그리고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도 찾아가시면은 쉽게 1분도 안 돼서 탄원서를 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뾰로롱은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너무 좋아요 하신 케일리님, 제 아이디어입니다. 자, 집 짓는 일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쉬고 있어요. 그래도 사반 보면서 웃고 울다 보면 스트레스 확 풀려요 하신 김정동님, 주말에 동탄역 부근에서 오토바이 사고 났습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동영상 제보해 주신 안채영님, 서울 개화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먼지털이 기계에 세상에 차 끌고 와서 청소하는 미친 사람 봤어요 하신 합주기님, 자, 며칠 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드라마 촬영 중에 큰 구조물이 쓰러져서 보조 출연자들 많이 다쳤습니다. 명백한 안전불감증 사고였어요 하신 송현아님, 애틀랜타의 로렌님, 성동규님, 최현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스 육바! 좋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2분 만에 돈통 탈탈입니다. 자, 꽃집을 찾은 여성의 수상한 행동 만나보시죠. 자, 여기는 꽃가게입니다. 출입문 앞에서 저렇게 서성이더니 살금살금 가게 안으로 입장. 자, 계산대 앞으로 오고, 자, 카운터기를 오픈합니다. 자, 감이 오시죠? 자, 아이고 이제 막 짐까지 내려놓고 카운터기 안에서 지폐를 그냥 왕창 꺼내 담습니다. 지폐 지금 1,000원짜리 들어. 자, 주머니에 현금 넣고 나가려는 그 순간 사장님이 저기요 하니까 뻔뻔하게, 저 사장님 이게 혹시 할미꽃인가?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더니 저렇게 나갑니다. 밖으로 슉 나가요. 사장님이 저렇게 여기 할미꽃 같아. 그러니까 할미꽃을 여기서 왜 팔아요? 하면서 지금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죠. 자, 그러더니 뭔가 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여기 할미꽃 없구나 하면서 샥 갑니다. 세상에. 그 긴박한 와중에 손님인 척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일 한 꽃집에서 발생한 현금 절취 사건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한 여성이 꽃집 내부로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사장은 가게 안쪽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사장이 없는 걸 확인한 뒤에 돈통을 열어서 2분 동안 50여만 원 그리고 외국 화폐까지 주워 담았습니다. 훔친 돈을 주머니에 넣고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 찰나에 사장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 여성 손님은 갑자기 손님인 척 사장에게 식물 이름을 물어보고 몇 마디를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사라졌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돈통이 털렸을 거라고는 사장님도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손님한테 거스름돈 주려고 돈통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아하. CCTV를 알아보고 그제야 피해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승희 의원님, 그런데 네네. 그 주변 가게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있었다고요? 네, 주변 경찰서에서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그 여성이요? 예. 그래서 여러 경찰서에서 똑같은 수법, 우리 에모라 그러죠. 이런 수법들이 쫙 이렇게 신고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성 안 그래도 경찰에서 찾고 있는데 지금 저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 물론 노숙자가 다 이런 건 아닌데 이 여성이 노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서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 CCTV로 지금 정확하게 이 여성의 위치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요. 빨리 자수하시든지 아니면 내일 우리 방송에서 이 여성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차배 골프채로 퍽퍽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역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아파트 지상 주차장입니다. 한 남성이 차 쪽으로 오더니 갑자기 골프채로 쾅쾅 유리창을 쾅쾅 내려치고 있습니다. 자, 보닛까지 쾅쾅 치고 있어요. 아이고야, 아유 보닛 꽝꽝. 아유, 자, 분이 안 풀렸는지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뒤쪽으로 가더니 뭐야 이거? 아이고, 자, 아직 계속 유리창. 어이구, 차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놓습니다. 자, 이번에 아이고 세상. 저 남성 왜 저렇게 차를 부수는 겁니까? 일단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저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이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 자세히 보시면 그 주차선이 아니라 이 통행로, 이 주차장 진출로 쪽에 서 있잖아요. 예. 이 남성이 평소에 저렇게 진출인로에 차를 세워놓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차 빼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술을 마셔서 격분하게 된 건지 저렇게 나와서 이게 골프채를 휘둘러서 주위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서 다 피했다고 하는데요. 아유. 그래서 이걸 술안주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굉장히 비싼 안주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특수 재물 손괴죄죠. 금융 치료를 받을 예정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보죠. 전원 꺼졌는데 펑입니다. 자, 카페에서 들려온 펑 소리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카페입니다. 직원이 잠시 후에 접시를 들고 오븐 앞에 가는데 순간 펑 깨졌죠. 오븐이 폭발한 겁니다. 유리파편에 유리파편 세상에. 어이구. 직원은 어머 이거 뭐야 하면서 그냥 그대로 얼음이 됐습니다. 자, 이 기자. 유리파편 많이 튄 것 같은데 직원분 좀 다쳤을 것 같아요. 네, 눈이 살짝 다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저게 지난달 29일 인천 서구의 한 카페입니다. 빵을 굽는 용도의 오븐이었는데 그 강화유리 뚜껑이 폭발한 사고입니다. 당시 오븐은 전원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유리가 깨지면서 사방으로 튀었고 이 접시를 들고 20대 직원이 오븐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그 머리 위로 파편이 와르르 쏟아진 겁니다. 다행히도 일단 직원은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 눈에 이물감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았는데 그 안구에 상처 났다는 소견을 받아서 미세 유리 조각 제거를 위한 안약을 처방받아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저 오븐을 수입한 업체에서는 아유, 직원이 접시로 그냥 오븐을 딱 건드렸네. 그래서 깨진 거 아니야. 이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 사장님이 저거 업체에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거 직원이 접시 들고 가다 쳤네.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기가 잘못있다면 이 오븐 내부 유리가 폭발해야지 바깥게 왜 폭발했냐라고 안 닿은 것 같은데요. 닿고 안 닿고를 떠났어요. 주방에 설치하는 게 오븐입니다. 접시가 닿았다고 오븐이 폭발하면요. 저걸 어떻게 주방에 놔요. 맞습니다. 그 옆에 뭐 가까이 가지 말고 뭐 접근 금지 이렇게 편말 붙여놔야 되는 게 오븐인가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처럼 일단 들리는데 예. 아무튼 직원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안 닿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카페 본사에서 아예 다른 업체 오븐으로 교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직원 병원비도 카페 측에서 부담을 했다. 본사에서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가보죠. 주차장 나서다가 쿨쿨입니다. 자,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역시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출구로 향하는 저 차를 주목해 주세요. 자, 잠시 올라가더니 차단기 앞에서 멈춤합니다. 아유, 미리 계산하라니까. 아유, 자, 저 차 안 나가니까 뒤따르던 차들도 저렇게 멈춥니다. 한 대씩. 자, 한 대, 두 대 하더니 세상에 주차장 안쪽까지 그냥
쭉 다 멈췄어요. 자, 신고받고 경찰 출동했어요. 아저씨 문 좀 열어봐요. 하지만 미동도 않는 운전자. 결국 세상에 119 와가지고 소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연행을 하는데 아니 사전에 결제 안 했어도 저 앞에서 카드로 하면 되잖아요.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저게 자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차량이 주차장 출구로 이동하더니 결제를 해야 열리는 차단기인데 그대로 그 앞에 멈춰서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차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시민들이 문제의 차에 다가갔는데 운전자가 말씀드린 대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결국 시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해당 차량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까지도 깨질 않았습니다. 어허. 이 결국 소방까지 출동해서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이 음주 측정해 보니까 이 해당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이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역시나 술이었군요. 음주운전.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가보죠. 강동원, 로제, 설마 진짜 어떻게 보면요. 오늘 가장 핫한 뉴스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 배우 강동원 씨 그리고 블랙핑크 로제 씨의 열애 설인데 조금 전에 공식 발표는 나왔어요. 네, 일단 이 둘은 16살 차이인데요. 지난해까지 YG 엔터테인먼트에서 한솥밥을 먹는 식구 사이였습니다. 이 앞서 강동원 씨랑 로제 씨가 같은 브랜드의 목걸이 그리고 의상 등을 착용해서 열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제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패션 관계자들 프라이빗 모임에 같이 한 점이 열애설에 불을 지피게 된 겁니다. 하지만 YG 측은 두 사람 열애설에 대해서 사적 영역이라 확인이 어렵다 이런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강동원 씨 소속사 역시도 친분이 있는 자리에 간 건 사실이지만 사생활 확인 불가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사실 YG 측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열애설이 불거지면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거든요. 이 때문에 YG발 확인 불가는 팬들 사이에서 사실상 인정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YG에서 오늘 오후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추가 보도를 냈어요. 앞서서 로제에 관련해서 이게 아티스트의 사적 영역이라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밝힌다. 무분별변한 추측이 계속됨에 따라서 이것은 사실이 아님을 얘기하겠다라고 입장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디 사실과 다른 어떤 추측적 보도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죠. 남편의 과격한 애정 표현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말 그대로 남편의 과격하고 과도한 애정 표현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 사연입니다. 이 연애 때는 남편 애정 표현이 한없이 자상하다고만 여겨졌는데 이게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를 들어서 뽀뽀 한 번을 해도 거의 박치기 수준으로 해서 입에 멍이 들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귀에 뽀뽀를 하는데 그 쪽소리가 너무 커서 고막이 나갈 것처럼 아팠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삐하고 이명까지 들렸다는데 이 아내가 좀 조심해달라고 하니까 남편은 오히려 시무룩해지면서 삐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남편이 키도 크고 덩치도 있기 때문에 힘이 셉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약간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남편이랑 잘 살아가고 싶은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지 조언해달라고 의견을 구해왔습니다. 예,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상이야, 진짜 어이없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그런 얘기하면 네가 아주 호강 날라리가 났구나 하면서 욕먹는다 너. 내 입사 동기 지열이 알지? 그 안경 쓰네. 걔네 부부 지금 10년째 각방 쓴다. 신랑 잘 만난 줄 알아, 동그라미. 역시 상이.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호강 날라리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내 입에 멍들 거 봐. 이거. 친구들이 너 맞고 사냐고 묻는다규. 뽀뽀하다 그런 거라고 말도 못하겠고 이것도 스트레스야. 적당히 살살 좀 해. 이 짐승아, X. 참. 야, 이거 우리 승희 언니부터 말씀 들어볼게요. 아니, 좋아하는 거는 상대방이 원했을 때 하는 거지 상대방이 싫어하면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하면 안 된다. 내가 싫다는데 그거 하면 또 이 얘기가 밑에 댓글 엄청나게 달릴 것 같은데 이거 폭행이에요. 성폭행. 저는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너무 빨리 올라와서 좀 놓쳤는데 야 그거 오래 안 간다. 있을 때 즐겨 막 이런. 아이고야. 자, 일단 양 변호사님.
글쎄요, 뭐 짐승이라고 아까 이제 비스트. 우스개 삼아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짐승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철없는 막내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남자가 체격이 좋고 키가 크다고 해서 그게 정신적으로 성숙한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진짜 몰라서 그럴까로 저는 믿고 있고요. 대신 깨우쳐 줘야죠. 예. 진짜. 정 말을 안 들으면 예. 시어머니를 통해서라도 혼내달라고 했어요. 진짜. 너무 아니, 근데- 철없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저희 팀 몇몇하고도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이런 좀 디베이트를 했는데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장님. 네, 잠시 좀 헷갈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윗하고 자상하고 이런 걸 여성들이 더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너무 좋아갖고 참을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데 뭐 그걸 또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또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좋으니까 너무 이제 막 귀도 아프고 막 입도 아프고 이 정도면 좀 살살 좀 표현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겠지만 그래도 약간 자랑 같기도 하고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한 의미에서 동그라미했습니다. 이게 진짜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입장이 이렇게 극명하게 또 갈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 기자, 뭐 본인, 우리 이 기자 아직 미혼이라서,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막 아프고 이러면은 좀 이게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 한두 번은 어떤 분이 참겠지만은. 또 댓글에 Love 예. is pain이다. 사랑은 고통이다. 예. 그런 사랑은 의미는 배려라고 아니거든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배려다. 네, 가족 여러분들도 그런데 많은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일단 정지현님, 저희 부부는 그냥 형제자매입니다. 의리로 살아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고, 정훈님, 나이 먹으면 힘없어서 어차피 그렇게도 못해요.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일타성님도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까 하셨지만요. 그랬구나님, 상대방이 힘들고 아프다면 폭력이죠. 보름달님, 한두 번도 아니고 저러다가 사람 잡겠네요. 라고도 달아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친구들과 10박 11일 동유럽 여행을 떠나신 유효근 여사님 보고 계실까요? 아마 지금 비행기에 계실 수도 있겠네요. 자, 한 살이라도 더 젊고 건강할 때 여행 가자라는 친구들 설득에 이 장기 여행을 결심하셨다고요? 자, 신랑과 아들한테 이걸 통보하니까 두 남자 한다는 소리가 그럼 우리 그동안 뭐 먹어? 야, 이 남자들아, 밥순이 여행 간다. 니들끼리 알아서 챙겨 먹어 하셨습니다. 아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관절엔 관찰. KB 금쪽 같은 자녀 보험 왜 플러스일까요? 말이 듣나? 아이에겐 용기를 더하고 안 먹을래. 내가 다 먹을 엄마에겐 거야. 안심을 더해주니까요. 몸 성장도 맘 성장도 KB 금쪽 같은 자녀 보험 플러스. 지난 1월 전북의 한 지역 농협에서 결혼한 지 3개월 된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짚어봅니다. 자, 지난 1월 결혼 석 달 만에 30대 새 신랑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사건 저희도 전해드렸죠. 이 3개월 만에 노동부가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일단 그 내용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일단 지난 1월 12일에 전북 장수의 농협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역 농협에서 일한 지 5년째 되던 직원이었는데요. 이 남성의 죽음이 더 안타까웠던 건 말씀하신 대로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그런데 결혼 직전에도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긴 유서들을 보면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그 시작은 새로 부임한 상사였는데요. 이 새로 부임한 상사의 업무 지시에 이 숨진 이 씨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 뒤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한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어질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이 고인은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던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중고 시절에 레슬링 선수로 활동했고 이때부터 몸에 밴 성실함으로 전북 도지사상을 탈 만큼 모든 일에 솔선수범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이었던 가장이 무너져 내릴 만큼 오랜 시간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폭언과 조롱에 대해서 유족 측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수위는 높고 많았습니다.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앞에서 이걸 일이라고 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직급이 뭐냐 이렇게 일을 하니까 따돌림을 당하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자라서 뭐 재수가 없다, 네가 부자니까 킹크랩 사라, 그리고 결혼식을 왜 지금 하냐, 지금이 10월에 결혼하는 농협 직원이 어딨냐, 정신이 있냐, 그러기도 하고요. 5만 원만 결혼식에 내고 온 가족이 가가지고 뷔페를 다 쓸어버려야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제가 좀 놀란 건 고인이 평소에 대장 질환이 있는데 CCTV로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면박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고인이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는 너무너무 살고 싶지만 눈 떠 있는 시간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 나중에 나를 괴롭힌 상사의 자식도 나처럼 당해봐야 한다. 뭐 이렇게 한서린 내용도 있었고요. 또 그 이름 3글자만 봐도 치가 떨리고 사지가 떨린다라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결혼한다 그래서 동료들한테 청첩장 돌리면 그래 축하해 하지, 누가 세상에 야 지금 10월 달에 농협 직원이란 놈이 수매철에도 장가 간다고 하는 게 말이 돼 하면서 폭언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더군다나 5만 원 내고 내가 그 뷔페 다 쓸어 버려야지 뭐 이런. 자, 그럼 이렇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농협 측이 자체 조사를 했거든요. 무혐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걸 뒤집어 봤더니 예.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조사를 다시 실시해 봤더니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한 것, 이렇게 그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무려 15건이나 지적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주 언급을 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이것도 이전에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주말 근무를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 가서 킹크랩 사와라 30만 갖고 오는 거. 그래서 이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전북 장수에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택시 타고 가서 27만 원짜리 킹크랩을 사서 갖다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회사에 신고합니다. 예, 이런 괴롭힘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회사에서는 앞서 뭐 농협 측이 자체 조사해서 이걸 무혐의라고 결론 내린 것 외에도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사실 특별근로감독관들이 잘 살펴봤는데 이게 3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도 근로감독관들 그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 농협이 과연 이래도 되느냐 싶은데 다수의 상사로부터 이런 어떤 부당한 업무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통 저희가 이제 고충 처리 담당관, 저희 회사에도 이제 우리 저 회사에도 고충 처리 담당관인데 이런 이야기하면 그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데 부서 이동을 딱 했어요. 했는데 PC가 딱 주어지는데 인트라넷이라 그러죠. 안에 있는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망인데 그 정보망을 딱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 그림자로 만드는 거고 유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었고, 두 번째는 반품하는 목록이 있는데 이미 반품이 다 돼서 그 목록이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그 반품되지 않는 물량을 조금 확인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신고 경위서를 작성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마지막에 좀 이제 아연실색할 수 있는데 가해자의 지인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100% 이해상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공인노무사는 객관적이고 굉장히 적정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무사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지만 무혐의 처리가 나오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내부 전산망 접속이 안 되는 PC를 줬다. 이건 사실상 그 무슨 화장실 앞에다 책상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을.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노무사. 자, 고인의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무사부터 모든 조사를 거짓말로 진술하고 사람 하나 매장시키니 니들 좋더냐라고 일가를 하고 고인이 떠나셨는데, 실제 농협 측의 자체 조사도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측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임한 공인 노무사가요. 알고 보니 이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노무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고 또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노동부가 봤고요. 특히 유족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고인이 본인의 업무용 PC에다가 이 세세하게 피해 사실을 기록해 놓은 일기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노무사한테 얘기를 한 이후에 휴가에 다녀왔는데 농협 측이 그 노트북을 무단 폐기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이 노동부는 15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중에서 6건을 형사 입건했고요. 과태료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해자 4명에 대해서 사측에 징계 요구했고 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석 달 동안 조사 결과만 기다려왔던 유족들 과연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간접 살인이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유족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 사람의 목숨이 끊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 살인으로라도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간단히 직장인의 괴롭힘으로 치부를 하고 벌금 1, 200, 뭐 몇백만 원 때리고 끝날 게 아니라 저희 유가족 측에서는 그 농협 중앙회 쪽에서나 농협 측에서도 파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까지도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범죄잖아요. 증거 인멸도 했고 공인 노무사도 말 그대로 자기의 지인을 고용을 해서 모든 정보를 빼돌리고 맞는 것을 아니라고 판결을 지어버리고 예. 자, 들으신 것처럼 유족은 이건 단순 직장 내 괴롭힘 이 정도가 아니라 간접 살인에 준하는 범죄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해서 파면은 물론 구속까지 해야 된다라고 일단 주장은 하고 계십니다. 유족분들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십니다. 또 이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것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데 오로지 지금 고인의 억울함을 좀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의식 아래서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법원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일을 겪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건 때문에 그 극단적을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을 쉽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고민은 있어요. 성년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 범죄 때문이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 자체의 의지가 좀 약했다라, 그러니까 자기 결정력이 없는 것처럼 쉽게 보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저도 이게 단순하게 한두 번의 어떤 사안 내지는 혹은 그 사람이 좀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 그랬느냐,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입장에서는 스스로 그런 일을 선택을 해야 될 만큼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건 좀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도 유족들은 이거는 범죄로서 수사를 해서 좀 강력하게 수사해서 처벌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인 거고, 유족들의 주장이 또 지금 가해자에 대해서도 이게 뭐 과태료 가지고 될 일이냐, 적어도 파면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뭐가 됐든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해서 대부분의 이런 그동안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해자 측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정말 이제는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고 있을지 그 점도 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유족 얘기 들어보시죠. 일절 없습니다. 일절. 본인들이 같이 근무를 하던 동료기도 하고 맨날 보던 그 직장 동료인데 뭐 사과 한마디, 뭐 위로의 한마디라도 있었으면은, 근데 그런 것도 일절 없었고, 고인분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 방문한 적도 없었고 계속 부인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노동부 쪽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처벌을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본인들은 그런 적이 없다면서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대요. 멍강이. 이걸 보고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들이 뭐 사과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그러면은 혐의를 더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유족에 따르면 지금 지역 농협에서도 또 가해자 쪽에서도 또 그 편향적인 조사를 했다는 그 노무사 쪽에서도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금 이 회사에서는 여전히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께서는 이거 지금 따끔하게 강경하게 대응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현재 농협중앙회 측에서는요, 아직 이 가해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한테 무작정 징계위를 열어서 징계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저희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아홉 살 배승아 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음주운전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건 전직 공무원이고 성이 방 씨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거세져서일까요? 이런 음주운전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주치사죄도 살인죄로 다루어서 신상 공개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의 비율은 42.2%. 중독성이 강하다는 마약 재범률보다도 더 높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 걸리면 그만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 이 법안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요? 자, 배승아 양 이 사건, 사고 아니고 사건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음주운전 가해자 박모 씨 검찰에 넘겨졌죠? 네, 맞습니다. 경찰은 애시당초에 이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기 때문에 민식이법 정도만 혐의에 적용해서 수사를 해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위험운전치사상 그러니까 윤창호법까지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방 씨와 함께 술자리를 내서 음주운전 방조 관련해서 8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참석자들이 방 씨에게 차 몰고 가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했다라고 공통된 진술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방 씨가 자리를 먼저 빠져나와서 운전대를 다른 사람 없을 때 잡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다른 참석자들은 사고 당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식당에 왔습니다. 하지만 방 씨만 자신의 차를 이용해서 왔고요. 이 방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들이 차 타고 가지 말라고 말릴까 봐 술자리에서 몰래 빠져나왔다. 나중에 다시 차를 가지러 오는 게 귀찮아서 차를 그냥 몰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 승현님. 네. 나왔네요. 그 얘기. 귀찮아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시청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만큼 수많은 음주운전을 했겠습니까? 지금 걸려서 사망이 나서 정말 우리 성아 양이 목숨이 빼앗겼잖아요. 그전에도 이렇게 귀찮았으면 이 사람 등산 올 때마다 차를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귀찮아서 각 집에 갔다 다시 돌아오는 게 싫어서 운전을 했다. 아까 우리 수치가 나왔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마약보다 훨씬 더 자기 통제력이 강한 게 음주운전이에요. 한번 음주운전하면 집에 도착하면 나 운전 안전하게 왔다. 나는 충분히 술을 먹고도 운전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운전하는 그런 사건이고 아까 하태경 의원이 말했다시피 음주운전은 자기가 죽든 남이 죽든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범죄예요. 제가 봤을 때 좀 정말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 저 왜 위험운전 치사상이 적용 안 됐는지 저는 그것도 정말 이해 안 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용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찮아서 그 차를 다시 나중에 술 깨고 가지러 오는 게 귀찮아서 그랬다. 자, 국민적 공분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 전부가 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도로 위의 살인자라고 말이죠,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서 살인으로 봐서 지금 무엇을 다르게 보냐면 이게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지금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더라 할지라도 이게 고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신상공개를 해야 된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 그리고 사망사고 가해자 같은 경우는 신상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여야 의원 9명이 발의를 했고요. 비슷한 법안 발의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가신당 윤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 사고로 사람이 다쳐도 공개하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반장에서 정말 저희가 세운 원칙이 하나 있잖아요. 정치 얘기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신상 공개,
이 음주운전자 사망 사고를 낸 사람들에 대한 신상 공개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하는 그 흉악범 신상 공개 이거 역시도 결국 법이 바뀌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국회가 움직여야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여야 의원들의 뭐 이름, 목소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어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기자회견에서 이 배승하 양의 친오빠도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그 얘기 잠깐만 듣고 가시죠. 승아야, 엄마와 오빠 그리고 모든 분이 항상 곁에 있으니 외롭지 말고 평소처럼 씩씩하게 잘 지내줘. 승아를 아프게 한 사람, 우리 가족, 오빠, 엄마가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 걱정 말고 잘 지내.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 승하 양 오빠가 이렇게 숨을 막 쉬면서 이걸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이 오빠 그리고 또 유족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늘고 있는데 그걸 막을 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촉구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뭐 이런 신상 공개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렇게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동급이다라는 인식은 확실하게 심어줄 것이며 그런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 승 의원님은 일단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도 합니다. 형량을 세게 가져가야지 고작 뭐 신상 공개한다고 해서 이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저는 양수겹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창호법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었는데 형량은 정말 나오지 않고 이번 사건도 위험운전치사상이에요. 이게 음주를 했다고 이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위험운전치사상이란 거는 음주를 해서 그 사유로 운전하기가 곤란한 정도가 되어야지만 위험운전치사상 이것도 형량 무기 또는 3년 이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죄송합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음주운전했을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벌금 1, 200만 원 하고 그냥 그만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재수 없이 걸렸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정말 재수 없이 걸렸기 때문에 다음에 또 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발 좀 음주운전 아예 처음부터 안 되게 자동차 뺐든지 자동차 시동 안 걸리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법원이 꼭 국회가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재범률이 너무 높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42.2%인데요. 보통 마약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약 재범률이 36.6%입니다. 그러니까 마약보다 음주운전이 재범률이 높은 거죠. 지난해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게 206명인데 이 중에 41%가 재범자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도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는 그런 사람이 검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다음 달에 또 음주운전 사고 소식 다룰지도 모릅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이게 뭐 저는 뭐 형량을 높인다거나 안전시설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상습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음주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든가 종합적으로 만들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고가 나면 음주 사고가 유난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도시 밀집 구조가 또 다른 나라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의 통행량도 많은 데서 차도 그렇게 세게 싱싱 달리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뭔가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도로 사정을 제대로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 뭐 하태경 의원이라 이런 뭐 안건 나온 거에서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 사고 터지면 나오고 한번 이렇게 세게 하자 이렇게 갑자기 꺼내들고 뭔가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 좀 해줘서 좋은 머리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좀 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아내가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사망하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봅니다.
저희가 지난해 한번 전해드렸던 사건입니다. 네,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70대 남성이 지난해 6월 15일에 경기도 용인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했습니다. 이 응급실 출입은 원래 보안 인력이 통제를 하고 있지만 이 70대 남성 같은 경우엔 아내의 담당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가해자는 이 먹을 것을 좀 챙겨왔다라면서 뭔가를 꺼내더니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고요. 이 때문에 이 70대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무슨 뭐 억하심정이 있었던 겁니까? 뭐 사실 그 사정을 들여다보면 응급실에 이제 119 신고를 받고 왔고 그 병원 안에서 CPR이라 그러죠.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남성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의사가 조치를 잘못해서 아내가 그러니까 사망이 이르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의사에게 처음부터 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당시 가해 남성 살해할 의도 없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지만 범행 과정을 보면 글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피해를 입은 의사의 근무 일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날 근무하는 시간을 찾아가서 70대 남성이니까 또 고령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뭐 먹을 거를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종이봉투를 들고 갑니다. 근데 그 종이봉투에 먹을 게 들어있지만 다른 봉투에는 흉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일단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폭행의 방법, 양태를 봐도 이 동그랑땡이 든 먹을 게 들어있는 봉투를 책상에 올려놓자마자 바로 흉기를 꺼내서 목대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 뭐 사건 반장 많이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저게 우발적인 공격으로 보이세요? 저희가 이제 모자이크를 치긴 뭐 사파에도 모자이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농기구입니다. 그거. 자, 여기서 오늘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러면 누가 의사하겠냐? 자, 이 남성이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오히려 의사를 경찰에 신고를 했던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네, 이 아내가 숨진 이후에요. 이 경찰에 해당 의사를 신고를 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사람을 죽였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한 건데요. 이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병원 측에서 별다른 애도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가해 남성의 아내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왔고 응급실에 왔고 응급종 조치를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아내를 잃은 남편의 심정 뭐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뭐 저도 주변에 이제 의사들이 있어서 그 의사들의 행동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레스트라 그래가지고 심정지가 딱 나오면 그 응급실에서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이라서 딱 들어가자마자 그 CPR을 하게 되고 지금 CPR을 하는 걸 보면 적어도 1시간 가까이 CPR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CPR이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자장치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심장이 돌아오는 회생술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망을 했다는 점이 보이고 정말로 의사가 과실로 어레스트가 완 환자를 내버렸다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의사 저렇게 농기구를 들고 와서 그것도 목덜미를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소장님, 제가 이 사건을 보고서 예전에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응급실 의사로 일하는 절친, 인간 혐오증에 걸린 것 같아라는 글 제목인데요. 응급의학과를 나와서 응급실 의사를 하고 있는 절친이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정말 순딩이었던 친구였는데 응급실을 경험하면서부터 인간에 대한 혐오감을 막 만날 때마다 드러낸다는 거죠. 죽을 뻔한 사람 살려냈더니 오히려 성내고 화풀이를 한다. 술 취해서 싸우다가 머리가 깨져서 왔는데 간호사한테 추근대고 이미 사망한 채로 들어온 고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니까 유가족이 난동을 부리더라. 뭐 거기까지는 이해했는데 죄송하다, 뭐 불가항력이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 10년째 의절하고 지내던 자식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여자를 겨우겨우 살려냈더니 보냈더니 몇 번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 나중에는 왜 살려줬냐고 막 성을 오히려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막 쌓이니까 응급실 의사들을 이제 막 질려버렸다는 거죠, 아주. 네, 제 주변에도 응급의학과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본인도 사람인데 항상 응급한 생명이 정말 오가는 그 지점에서
생명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지킨 후에 오는 그런 트라우마나 좌절감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 당한 의사도 사실 이미 심정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이 사실 의료사고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흉기로 목 부분을 이렇게 강타당했다면 그 트라우마는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의사도 그 마음의 상처도 신체의 상처 못지않게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뭐 많은 의사 선생님들 뭐 고생하시죠. 자,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 선고까지 있었는데 이 남성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1심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래는 뭐 사람이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나를 무시하는 바람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사과를 받으러 간 사람이 무슨 흉기까지 준비를 해서 갑니까? 게다가 거짓말까지 하고요. 이건 믿을 수 없다라고 했고 또 그나마 이제 생명을 잃지 않은 건 이 사람의 공격의 정도가 어떻게 보면 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의사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정말 공격을 막아서 다행히 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자, 어떻게 형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 항소심 모두 징역 3년 6개월 선고가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요, 이 남성이 자신의 억울함만을 앞세워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의료기관 내에서 살해하려고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남성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런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예,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맛있는 걸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인생의 낙이었던 20대 정 씨. 하지만 최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밥 먹는 시간이 가장 지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식탐이 없어도 너무 없는 일명 소식좌 남편 때문인데요. 남편은 식욕이 거의 없고 아무 음식이나 배를 채울 수 있다면 그저 오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삼겹살도 5점 이상 먹으면 배가 부르다며 젓가락을 내려놓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정 씨에게도 소식을 권유하며 항상 식사 시간에 눈치를 준다는 겁니다. 간식 하나를 먹어도 눈치가 보여서 힘이 드는다는 정 씨. 그녀는 행복했던 식사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한 단어가 있답니다. 바로 들으신 것처럼 소식좌. 몇 해 전에는 많이 먹는 진짜 뭐 쯔양 뭐 이런 유튜버 있잖아요. 그런 게 대세였는데 요즘엔 또 이런 소식좌가 대세라고 하죠. 자, 그럼 이 남편도 약간 소식을 즐기는 것 같은데 또 얼마나 심하길래 이런 사연까지 올라온 겁니까? 네, 일단 유행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원래부터 이 남편은 먹는 거에 원체 흥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한 입 먹고 나면은 배부르다 이걸 입에 달고 산다고 하는데 햄버거 하나를 사면 그걸 반으로 나눠서 2끼에 나눠 먹고요. 치킨 시켜도 한 2-3조각 먹으면 끝난다고 합니다. 캔콜라도 하나를 따면 그걸 한 번에 다 못 마셔서 한두 입 먹고 배부르다고 그대로 방치하고 버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최근에 그 방송인인 박소연 씨가 김밥 한 알 먹고 배불러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한 알이요? 한 알이요. 그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남편 같은 경우에도 김밥 한 반줄 먹으면 이제 배부르다 이걸 다 어떻게 먹나 이런다고 합니다. 소식 뭐 건강하려면 장수하려면 소식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자, 그런데 햄버거를 어떻게 이거를 탁 해가지고 그걸로 2끼를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신혼 초에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제 아내가 약간은 소식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모르고 결혼하셨던 건데 신혼 초에 배가 좀 밤에 출출해서 그냥 야식 먹자라고 했더니 남편도 웬일이야 그래 나도 굉장히 출출한 데를 먹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처음 같이 먹는 신혼의 야식이니까 뭔가 설레면서 배달앱을 꺼내서 딱 보고 있었죠. 근데 야식 그럼 보통 어떤 메뉴 생각나요? 치킨이죠. 치킨, 피자 뭐 예, 그런 거 예.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배달앱을 막 부르고 있는데 남편이 부엌에서 뭘 가져오더래요. 접시에 뭘 담아서. 그거 뭐야? 그래서 야식. 접시에 담겨 있었던 건 오이였답니다. 밤에 오이 먹으면 배부르지. 뭐 치킨 이런 건 저녁 때도 먹으면 힘든 음식인데 그걸 밤에 어떻게 먹어? 이거 먹으면 배불러. 오이. 오이. 오이는 그냥 물이잖아요. 예.
저거 솔직히 쫙 짜내면 그냥 남는 거 없습니다. 물입니다. 사실 오이라는 게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음식이라서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 지금 이 여성과 이 남성 연애할 때부터 분명히 이 남성이 적게 먹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연애 때 적게 먹는 모습을 보면 남편이 정말로 자기 관리를 하는구나. 사실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식단 관리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 여성이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남성이 특별하게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이 많이 먹는 모습을, 잘 먹는 모습을 보고 많이 먹는 건 아니고 잘 먹는 모습을 보고 참 보기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령님 오이로 맞아야겠다 저런 거. 진짜. 연애 시절에는 진짜 막 저렇게 소식하면 저 남자 관리하는 남자 약간 눈에서 뿅뿅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결혼하고 봤더니 이게 이 약간 설정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그냥 내재화돼 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 아내 정 씨는요, 이 먹는 걸로 낙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정 씨는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 받아도 이 기분이 좀 울적할 때도 먹는 걸로 이 풀고 훌훌 넘기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야식도 자주 시켜 먹고 이 한 끼 먹어도 제대로 맛있는 걸 정성껏 먹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친구들이랑 주기적으로 맛집 가는 모임도 있을 정도로 음식에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 씨가 뭐 많이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성인 여자 1인분 정도 평균 양을 먹기 때문에 이 체중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평균 정도입니다. 그냥 먹는 것 자체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데 이 남편하고는 그 부분이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소장님은 소장님 부부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희는 잘 먹어요. 잘 먹고 저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일단 잘 먹지 않으면 잠깐 소장님 드시는 거 좋아한다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날씬해? 저 안 날씬해. 아, 그냥 진짜? 여기만 조금 안 진짜? 날씬해.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람이 원래 언제 행복한가 이렇게 연구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연구가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식욕이라는 건 1차 본능이고 그때는 뭐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호르몬도 다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행복인데 이런 행복을 진짜 모르는 남편은 싫어요. 진짜요? 저는 이 사연 속에 남편의 모습이 약간 우리 양 변호사님이 좀 투영이 되거든요. 저번에 식사하는데 그 음식에 손을 안 대 거의. 참 억울한.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먹으면서 아우 짜증나 막 약간 저 속으로 그 생각했거든요. 왜 저러는 거예요, 저 모습은? 근데 진짜 저도 가끔 솔직히 그런 비난을 들을 때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솔직히. 근데 저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 뭐 식습관이 안 맞아서 힘들어하는 부부들도 많고 어느 정도는 노력을 맞춰가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이 남편은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어느 날인가 이제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삼겹살을 먹으러 갔답니다. 그럼 삼겹살 2인분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2인분 갖고 양이 안 차는 것도 기본인데 2인분 시켜놓고 남편이 먹다가 5점 딱 먹더니 젓가락 탁 내리면서 배부르다 하면서 이렇게 물 딱 몇 킬로 입 딱 덮고 물 딱 마시고 입 씻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다 먹은 거 아니야? 야, 배 안 불러? 내가 체할 것 같다. 그만 먹자. 이러니 이거는 저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구나. 근데 이제 5점도 삼겹살 5점도 이제 뭐 꾸역꾸역 이거저거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쌈으로 먹으면은 뭐 배부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소식하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 다 먹었다고, 자기 다 찼다고. 막 이러는 거. 배려 없는 거죠. 네. 만약에 제가 저희 집사람 앞에서 이렇게 했으면 아마 난리 부르스가 났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밥은 같이 먹고 같은 시간에 같이 숟가락 먹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빨리 진짜? 먹더라도 같이 제가 굉장히 빨리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먹을 때는 일부러 같이 먹어줍니다. 그래야지 같이 밥 숟가락을 놓아야 그게 행복한 밥상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삼겹살 5점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식당에 가면 행복하려고 식당 가는 거잖아요. 집사람이 밥하는 거 힘들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주말에 같이 가서 밥을 먹는데 그러면 맛있다라고 옆에서 추임새를 해야 그게 행복한 건데 이게 너무 비린내 나지 않아? 이 집 너무 맛없지 않아? 야, 이거 너무 짠 것 같아. 이 돈이면 지금 저 장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꼭 이걸 해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식당에서 꼬박꼬박 한다고 한다면 정말 밥 먹다가 체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제가 밥 숟가락 놓고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 꼭 이렇게 먼저 다 먹고 나서 빨리 좀 먹어라 막 하면서 막 재촉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막 너무 짜증나 죽겠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식구라는 게 뭡니까? 한자 뜻풀이를 하면 한 집에 살면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거든요. 식구. 자, 소장님. 네. 진짜 이렇게 막 왜 이렇게 비린내 나 막 하면서 막 하면 얼마나 그냥 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 정말 아내 입장에서 열심히 요리해 줬는데 맛없게 먹으면 정말 싫어. 그런 적 있다 없다? 많다. 근데 우리 남편은 맛있게는 먹는데 내가 두분께서 이거 보고 계신다 안 보신다? 기본적으로 맛있게 먹는데 왜 진짜 대답을 내가 안 하세요? 생각해도 조금 맛이 없을 때가 있는 거죠. 내가 한 게. 그러니까 보신다 안 보신다? 가끔 본다. 진짜? 네. 근데 뭐 이제 남편일 때도 있고 아이일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가 있는 거 저도 뭐 인정해요. 그럼 맛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저는 나 정말 다음부터 진짜 맛있게 해야지 이런 생각 드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난 안 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리에 대한 의욕이 없어져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들은 그래도 맛있게 먹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남편이나 식구들 있어요. 깨작깨작. 인상 쓰고. 바로 오늘의 남편이 그런 남편인데 밥을 먹는데 이제 젓가락으로 깨작깨작거리고 인상 쓰고 조금 뭐 짜면은 짜서 깨작깨작, 싱거우면 싱거워서 깨작깨작. 그리고 밥을 새가면서 인상 쓰고 느릿느릿. 그러니까 한마디로 맛없다는 걸 온몸으로 다 표현하는. 그러니까 정말 맛없어서 맛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이러니까 굉장히 밥 먹을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밥 먹는 남편 모습은 보기도 싫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오이만 줘요. 굳이 뭐 다른 거 줄 필요 있나? 저희가 진짜 예전에 그러니까 식탐 부리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걱정하는 분의 사연도 전해드렸지만 이 경우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파에서 나온 것처럼 젓가락으로 그냥 밥알 새듯이 저렇게 먹으면 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또 이렇게 뭐 물어보면 뭐 답을 할 수가 없잖아 또. 근데 저희가 볼 때 이 사연의 주인공 남편분은요.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체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의 신체적인 어떤 체질적으로 뭐 위가 약해서 못 먹는다던가 아니면 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스트레스가 음식을 거부하게 된다든가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면 치료가 필요할 거고 진짜 체질적으로 음식을 안 받는 정도 그 위장이 유난히 약해서 그런 경우면 이제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걸 좀 배워야 되지 정상적인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식습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양이 너무 적어요. 적어도 어떻게 삼겹살 어떻게 5점 먹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니 그리고 밥 먹는 거 보면 저는 약간 그 사람 성격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잘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은 좀 원만한 성격들이 많고 밥 요만큼 편식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역시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영문화사님은 편식을 하신다기보다는 자기 관리의 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막 같이 밥 먹기 싫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왜 나를 갖고 오늘 이렇게 좀 덜 먹으니까. 좀 싫은 스타일이에요. 자, 승현님. 승현님은 어떠셔? 저는 먹는 게 낙인 사람입니다. 사실 뭐 시청자 말씀 저 담배 안 피우고 술 못 먹고 다른 짓 못 하는 사람이라 오로지 먹는 걸로만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진짜 추임새가 좋습니다. 딱 한 그릇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러면 그 한 번 먹는 게 저한테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식당 하나 발견했다 같이 가자 이랬는데 그 식당에서 먹는데 뭐야 이렇게 맛없는 데 데리고 왔어 이게 아니라 맛이 없어도 그 남편을 위해서 그냥 맛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부인 그리고 부인이 좋은 식당 갔을 때 정말 자기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정말 맛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남편 그런 남편과 그런 부인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아무리 이래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소울푸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남편은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배고플 때 뭐라도 입에 들어가면 그건 다 괜찮다 이런 주의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딱히 없고 싫어하는 음식도 딱히 없습니다. 이 남편한테 식사란 그저 그냥 배만 채우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사람이고요. 김치에 밥만 줘도 3일은 군소리 없이 그냥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식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정 씨랑 장이라도 같이 보러 가면 사사건건 이건 왜 사냐? 이걸 왜 먹냐? 그냥 통조림 햄만 사지 또 사서 남는다 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정 씨한테 나 혼자 살 때에 비교해서 이 식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서 타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자기가 안 먹는 건 그렇다 쳐도 이걸 주변 사람까지 막 강요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사연 보내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 여성분이 좀 평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면 이분은 정량만큼만 드신다는 거예요. 보통 먹는 정도.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먹으면 이상하잖아. 이건 할 말이 아닌 거죠. 자기 아내에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식욕이 전혀 없는 소식자 남편. 저한테까지 그 소식을 강요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자, 승희원님부터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그 말 너무 제 몸에 와닿던데 밥 한 공기에 김치 주면 3일 간다 그러잖아요. 더도 말고 딱 30일만 주십시오. 그러면 생각 달라질 겁니다. 어차피 진짜? 안 먹는데 저녁에 계속 오이만 한 30일 계속 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너무 못됐나. 하여튼 저는 반찬 투정하는 사람 정말 싫습니다. 아, 진짜. 예. 약간 뭐 그 고모한테 막 동굴에 집어넣고 막 뭐만 마늘 주고 쑥 마늘 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되라.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행복한 가정에 있어서 행복한 밥상은 너무 중요한 거고 어련하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도 있겠어요. 꼭 이 가정에도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아빠가 먹는다면 아이도 굉장히 뭐 행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식사 매너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혼 상담할 만한 커플들을 하다 보면 꼭 하시는 얘기가 밥 먹는 거 꼴보기 싫어요라는 얘기 많이 진짜요? 하세요. 예. 그러니까 쩝쩝거리면 쩝쩝거려서 싫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서 싫고 안 먹으면 안 먹어서 싫고 그런 거 정도로 먹는 거와 가정의 행복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 이 부부가 해결해 나가야 되고 남편이 바뀌어야죠. 양 변호사님, 우리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정말 이혼 상담할 때 그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지적이 많다. 이거 그냥 웃을 얘기가 아니네요. 아, 그거는 사실 먹는 거가 싫어서가 아니라요. 사람 존재 자체가 싫어지면 가장 본능적인 부분이 거슬러요. 한 방에서 같은 공기를 숨 쉬는 것도 싫다는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얘기가 너무 그쪽으로 갔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남편의 신체적인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면 원래 그렇게 드시는 분이라면 따로 드세요. 저는 부부라고 해서 같이 밥 먹을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냥 각자 스타일에 맞게끔 드시면 돼요. 차라리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네. 왜요? 아니 저희는 따로따로 밥 먹을 때 많아요. 진짜로. 식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막 뭐 이렇게 같이 다 이게 불러서 한 밥상에서 먹고 꼭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남편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면 그리고 이 결혼을 잘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걸 찾으시고 밥은 따로 드세요. 예,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사모님 이 방송 보면서 아유 저 인간 저 쓸데없는 소리 막 방송에서 하고 있어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못할 만한 것도 아닌데요. 뭐. 강한 남자.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네, 근데 별빛심님도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양 변호사님 왠지 이미지가 뷔페 가서도 에스프레소 한 잔만 우아하게 드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LYA님 그냥 부럽다. 난 왜 이렇게 음식이 땡기지? 라면 반 개 먹던 20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도 하셨고요. 해운대님 우리 남편도 182에 85kg 나가는데 그래요. 유치원생 먹는 것처럼 쪼개서 먹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이에요? 소라님은 365일 오이만 주세요. 모직님 소식이 살안 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속이 안 받아줘서 못 먹는 걸 수도 있어요라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할머니 손을 잡고 있던 손녀가 먼저 올라탑니다. 할머니도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손녀가 재빨리 열림 버튼을 누르지만 문은 열리질 않죠. 밖에 있던 할머니는 혼자 갇힌 손녀를 구하기 위해서 손으로 문을 벌려봅니다. 손녀도 벌어진 작은 틈 사이에 손과 발을 넣어서 열어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녀는 아무리 열어봐도 안 되니까
비상호출 버튼을 연달아 누릅니다. 아, 왜 안 열려 저거? 이 경찰에 따르면 단순 기술적 결함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고 하는데요. 아.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열리질 않았고 비상호출 버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녀는 하염없이 버튼만 눌러보는데 아유. 반응이 없자 위에 달린 CCTV 카메라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이 문에 낀 할머니 손이 아플까 봐 문을 잡고 벌려보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합니다. 아, 얼마나 무서울까. 이 할머니는 문에 손발이 낀 채로 손녀가 안에 갇힌 채로 이 무려 10분이나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출동하고 나서야 엘리베이터는 정상 가동이 됐고요. 할머니와 아이는 다행히 다친 곳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 나섰고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에도 불안했다면서 제대로 된 점검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도 아이가 정말 똑똑하네요.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관광 축제 공연 현장입니다. 남녀 고개사가 크레인에 매달린 줄 하나에만 의존한 채로 아찔한 높이로 올라가는데요. 이 남성은 줄에 팔을 걸쳐놨고 여성은 남성의 목을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고개사는 10여 미터 상공 위로 올라갔는데 이 여성이 갑자기 이 남성을 놓치면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 이 남성은 다리로 여성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떨어지는 여성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공연은 바로 중단이 됐고 남성도 곧바로 무대로 내려왔습니다. 아, 좀 걱정됩니다. 네, 정말 위험한 공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바닥으로 떨어진 여성은 응급처치를 위해서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 여성의 부상 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昨天，第一时间把他送到我们苏州市立人民医院抢救无效，死亡了，是女演员。他这种伤演的话，提前跟政府报备了吗？报备了，演出叫停了，对，不是我们镇的名义举办的，也不是我们村举办的，是他们与这个演艺公司签订了那个协议，然后来举办的。现在正在调查中，具体的事故原因我们现在还不能就是明确。 네,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은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네, 현재 경찰과 담당 부처 공무원들이 사고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두 고개사는 부부였다고 합니다. 아유, 그리고 이날 또 공연 좋아. 전에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다곤 하는데 이 아내를 잃은 남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크게 다툰 건 아니었다. 현재 조사 중이니 자세한 건 밝힐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시죠. 저 교복을 입은 한 학생입니다. 지하철 문에 손과 얼굴이 끼어버렸죠. 다행히 열차 문이 바로 열립니다. 학생은 아팠는지 볼과 목을 움켜쥐면서 열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저렇게 무리해서 들어오면 위험하죠. 다음 열차 타면 되잖아요. 아, 근데 이번에 또 다른 학생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또 문에 얼굴과 손, 발이 낍니다. 뭐야? 근데 예. 얼굴이 안 보이지만 끼인 학생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신나면서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이거 이 학생들이 짓궂은 겁니다. 그러니까 급히 타려다가 실수로 끼인 게 아니라 일부러 고의로 장난으로 출발하려는 열차 문에 낀 겁니다. 아이고. 그 모습을 자랑이랍시고 영상으로 찍어서 본인의 SNS에 버젓이 올렸습니다. 왜 저러고 살아? 그러게요. 열차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는데 학생들 장난으로 열차 문이 3차례나 열리면서 출발이 지연됐다고 하하, 합니다. 이런. 이건 민폐 중에 민폐인 거죠. 심지어 이 영상은 4년 전에 올린 영상인데 이게 최근 SNS에 터지면서 이런 장난이, 이거 장난이에요? 장난이라고 이걸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일본 라면집, 초밥집 테러에 이어 지하철 테러까지 유행하면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에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는데요. 한 할아버지가 문을 벌컥 열더니 아이 팔을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 아이가 끌려 나오자 밖에 서 있던 아이가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일 걸까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죠. 할아버지가 다른 아이를 때리라고 자기 손자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화난 이유가 자기 손자가 맞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기도 학폭에 예민한가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직접 손주의 복수를 위해
아이 집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 겁에 질린 채 할아버지 때 붙잡혀 맞을 수밖에 없었고 이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남았습니다. 이걸 본 아이 부모 놀라서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할아버지는 결국 아이와 아이 부모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 접한 누리꾼들 반응 얼마나 분통하면 저랬겠냐라고 할아버지를 옹호하기도 하고 또 어른이 말로 타일러 했다고 반대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